방송 애국전선. 총 어깨 메고 피 가슴에 뛴다. 우리는 큰 뜻 품은 한국의 혁명 청년들, 민족의 자유를 쟁취하려고 원수회를 때려 부시려 희생적 결심을. 이 프로그램은 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디지털대학교 본무행정학과에 재직 중인 거친 숨소리 김대규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부러진 화살이란 영화를 보셨는지요? 주인공의 법정 투쟁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와 같은 법적 분쟁을 싫어합니다. 또한 불편한 행정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연간 소송 건수가 무려 500만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실제 법정에 이르지 않는 분쟁 건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사회는 어느덧 법률이라는 잣대 없이 돌아갈 수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저희 서울 디지털대학교는 법학과 행정학을 통합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월 2일부터 저희 대학 법행정학과는 신편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저희 서울 디지털대학교 법무행정학과를 추천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12월 16일 저녁 6명의 애국 독수리가 지키는 여기는 생방송 애국전선 시즌4 임시정부 애전 대자보 안녕들 하십니까? 편입니다. 좀 극적으로 해줘요. 안녕들 하십니까? 너무 선동적이잖아요. 선동적이면 안 되지. 요즘에는 이게 감성 대자보가 인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감성적으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 네, 지금 너무 말랑말랑해. 감성 대자보가 인기라니까요. 하고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잖아 우리가. 눈물 날 것 같아. 징그럽다 좀. 시작하면 벌써 눈물이 쫙 나오잖아요. 야게 대자보. 그런 식으로 하니까 너무 감성적이야. 나 어릴 때는 방공 웅변 대회가 그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빨간색으로 씁니다 대자보는. 빨간색, 파란색. 네. 빨간색, 파란색 지금. 최영일님 옷 패션이 지금 이제 인간 대자보네 지금. 나도 자보 많이 썼는데 옛날엔. 네. 이렇게 접어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자보 계속 접어가지고 딱 글씨를 칸 해가지고. 줄을 긋기 위해서? 긋는 게 아니고. 그래 이제 줄을 맞추죠. 접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띠처럼 이렇게 쭉 글씨 쓸 공간을 만들어 둬야 쓰면서 이제 안 삐뚤어지니까. 그러니까 노트처럼 만드는 거지. 접어가지고 많이 썼었는데. 저는 예전에 대자보에다가 오타를 내가지고 교수님이랑 대판 싸웠어요. 왜 교수님이랑 싸워? 왜 오타를 쓰냐 대자보에 공신력 있는 대자보에 오타를 쓰는 이런. 뭐라고 오타? 교수님이 혼낸 거야? 네? 뭘 오타 내셨는데요? 좀 중요한 거였어. 예. 대자보 오타 나면은 잘라붙이기도 하고 그랬죠. 그게 귀찮아서 끝까지 저항하다가 대판 싸웠어요. 수정액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살대기하는데 고집을 부리셔. 귀찮은 건 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우리 제목은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릴레이 자보 인사 대행진 그죠? 안녕들 하십니까? 안녕들 하십니까? 안녕하다 못하다 지금 막 이 메아리들이 전국에 중딩들도 한번 나올 때 됐는데 고딩까지 이제 고등학생들까지는 지금 아이들의 의식으로 보면요 초딩들도 해요. 초딩들도 나올 수 있어. 안녕 못하다. 아빠 장난감 사줘 이렇게 쓰면 어떡해. 아니 이렇게 하는 거지. 산타 할아버지 저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가능성이 있어. 제가 안녕하기 위해서는 건담을 주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지. 귀여워. 그게 언젠가부터죠. 그러니까 옛날엔 매직으로 다 썼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출력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놓고 그러던데. 그렇죠. 요즘은 다 기본적으로 우리 12살 초딩 5학년 아들아이도 PPT, 파워포인트로 작업해서
학교에서 발표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저 학교 다닐 때도 이제 거의 이제 출력물이었거든요. 근데 대자보가? 예, 거의 출력물로 이렇게 붙였는데 출력물 솔직히 잘 안 보게 돼요. 그냥 너무 깔끔하게 딱 붙어 있으니까 오히려 좀 잘 안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손으로 오히려 좀 투박하게 써 있고 매직을 파란색으로 막 줄거 놓고 뭐 이러니까 이게 좀 더 시각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왠지 좀 정성 들여서 쓴 것 같으니까 좀 더 봐주게 되는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이게 교수 입장에서 보면 리포트를 제가 매 학기 받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좀 정성 들인 것 같은 데코레이션이 있으면 왠지 마음가짐이 조금 더 열심히 봐줘야 될 것 같고 양이 짧거나 그냥 이제 이 아래 한글 기본 저 채를 쭉 뽑아서 낸 거는 이렇게 후루룩 보게 되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거는 정말 요즘 보면은 여학생들이 색색 형광펜으로 그죠. 뭐 박스 치고 언더라인 치고 하트 그리고 꽃 그리고 막 그래서 그것도 한 이 7년째 보니까 좀 짜증이 나긴 하는데 패턴이 있어. 내용은 없는데 데코레이션에 치중한. 그 대자보에도 그 여성 동지들이 쓰면 하트 이런 거 막 그리고 글씨도에 저기 왜 그 입체 글씨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 검정색에다가 뭐 빨간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입체 효과도 내고 막 이런 것도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 많았는데. 제가 학생회장 할 때는 절대 그런 거 못 하겠어. 왜요? 조국이 운명이 풍전등화인데 어디다가 데코레이션 짓. 대자보에 감히. 그게 아니라 빨간색으로 찌릿. 인간성이 건조해. 인간성이 감성적이지가 않아 사람이. 정말 사람 이상한 사람. 이런 로베르 피에르 같은 로베스 피에르. 근데 발음이 안 돼. 워낙 다 처형이에요. 다 처형. 워낙 이 고대 학생 주연 학생인가요? 그 학생이 쓴 대자보가 인기를 끌다 보니까. 이제 뭐, 각 대학들이 다 퍼져나가기도 했고요. 거기다 또, 철도노조 위원장님? 김명한 위원장님이. 직접 또 손으로. 답대자보를 쓰고. 글을 굉장히 못 쓰시더라고요. 글씨를 너무 못 쓰시더라고요. 지금 음해하는 건가? 네, 좀, 이게, 글자체가요. 얼마 받아서 청와대에서. 김명환인지 김영환인지 잘 모르게 이게 본인의 이름을 이상하게 쓰셨더라고요. 네, 아무튼 뭐. 내용이 좋아가지고 열심히 봤어요. 근데 참 저는 뭐라 그럴까요? 약간 좀 추억이 돋는다고 그럴까요? 맞아요. 사실 대자보라는 단어 자체를 들어본 지가 상당히 오래돼. 응답하라죠, 뭐 요즘 컨셉. 지금 사실 뭐 대학에서 대자보 문화가 사라졌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사실. 그럼 뭐 인쇄물 같은 거나 뭐. 못 붙이게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진짜 못하게 하는 것도 많고, 이제. 아니, 학생 동아리만 해도 요새는 무슨 뭐 학술 행사나 이 동아리 자체 행사를 하면 이렇게 포스터를 인쇄해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럽게 그걸 붙여놓지. 눈에 학교에 가보면 디자인으로 예전에 진짜 매직으로 뭐 붓으로 이렇게 쓴 대자보는 보기 힘들어요. 거의 90년대 정도까지였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이제 대학생활의 필수품이에요, 그게. 매직과 세 가지가 있어요. 청테이프, 쇠파이프, 청테이프, 그다음 대자보. 이 세 가지는 우리 대학생활의 필수품이었는데 어느는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애전 대자보. 우리도 거기 호응하는 애전 대자보 제목이 뭐라 그랬죠? 애전 대자보 안녕들 하십니까? 우리는 우리답게 해야지. 왜 그 또 어린 학생들을 흉내를 내요?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녕들 하십니까? 여기에 그 어린 학생들이 막 호응하는 메아리를 보면서 사무실이 명동이잖아요. 오늘 명동 길거리에서도 이렇게 안녕들 하십니까? 시위가 있었어요. 자기가 써가지고 나와서 SNS 보니까 오늘 명동에서 훌륭한 친구들.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었죠. 박스 넣기. 나는 네모해서 안녕하지 못하다. 이렇게 써놓고 뭐뭐뭐뭐 해서 안녕하지 못하다. 그걸 자기 이유를 이제 쭉 쓰는 거였거든. 근데 우리는 성인 방송 표방이잖아요. 안녕들 하십니까는 뭔가 이제 대학생, 고등학생 이 정도가 움직이잖아. 젊은 층이. 그럼 우리는 그 옛날 행동대장은 알 텐데 기타노 다케시 영화 제목 중에 여러분 잘 하고들 계십니까?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게 왜 성인 방송이요? 여러분 잘 하고들 계십니까? 그러니까 뭘 하냐가 중요하다는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은 같은데? 마음에 팍 꽂힐 거예요. 2013년 내가 잘 하지 못했구나. 그런 게 있어요, 분명히. 그럼 연말에. 제목을 바꿀까요? 뭐로? 애전 대자보 잘하고들 계십니까? 그걸 요정이 하려고 또 굳이? 아니 네. 되지도 않는 소리더라고요. 네? 뭐야? 네. 그래서 어떻게 안녕들 하고 계시냐고요? 안녕들 하세요?
저는요, 정신분열이 오고 있어요. 지금 안녕하겠어요. 이 시국에. 사실 2013년이, 우리 종태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진짜 정신분열스러운 해죠. 완전 정신분열인데, 지난 주말부터 조금 호흡 조절이 가능해진 게 뭐냐면, 하루에 뭐 한두 개 정도 방송, 뉴스 논평, 뉴스 해설 이런 게 있다가, 쫙 이제 끊어졌어. 장성택 나오면서 그냥 형이. 왜냐하면 나는 북한 전문가가 아니거든. 북한에서 북한의 밥그릇을 뺏겼네, 이거.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잘 헷갈리는 이게 정체성이 이 대체로 종편을 비롯해서 뉴스 채널들이 지금 북한 뉴스 비중이 거의 지난 주말까지는 50% 되다가 지금 60%, 70%. 예. 지금 우리가 녹음하고 있는 12월 16일 다음 날 내일 이 녹음이 올라갈 화요일은 무슨 김정일 사망 2주기. 그래서 이제 모두 다 북한 뉴스예요. 그 2주기 행사에 누가 나오는지 나는 듣도 보도 못하던 사람들 이름이 쫙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북한 뉴스 한 60, 70%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있어요. 그 유사한 게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적단체들이 나와요. 그게 또 한 10% 먹어. 오늘 보니까 무슨 철도노조원이 국가원법 위반으로 뭐 해가 다 또 해갖고 물타기 또 하고. 그랬고. 한길 노동자회? 그것도 몇 년 된 건데. 몇 년 된 지난 얘기예요. 무슨 뭐 소풍? 뭐 이름도 무슨 소풍 하자는데. 소풍을 이적을 해요? 소풍 그 친구들도 그거 작년 거 아닌가? 그것도 꽤 됐어요. 작년 한참 털고 압수수색하고 막 이제 그런 거를. 그러니까 한 8, 90% 정도가 북한 관련 보도인 거야. 진정한 종북 방송들이네요. 그러니까 북한이 없으면 안녕 안 하신 거지, 그분들은. 아니, 그냥 북한이 없으면 뉴스를 뭐로 채울 거야. 그래서 저는 그 정신분열을 지난주에 느끼다가 누구한테 약간 좀 이렇게 빙의가 되고 있었냐면, 그, 만델라 전 대통령. 돌아가시고 이제 추모제 하는데, 그, 남아공의 흑인 수하사가, 오바마 대통령하고 이 국가 정상급 수반들이 가서 쭉 추모사를 돌아가면서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이클 잭슨 장례식 때 보면 시대의 그 정말 그 팝 가수들이 마이클에 대한 이제 막 추모사들을 한마디씩 하는 그 멋진 장면처럼 넬슨 만델라 이제 장례식에 뭐 오바마도 딱 줄 서가지고 이제 추모식들 하는데 이 언어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뉴스도 그렇지만 이렇게 수화사들이 수화 통역을 하잖아요. 근데 옆에 이렇게 뚱뚱한 흑인 아저씨가 수화를 막 했는데 손놀림이 좀 예사롭지 않아. 그래요? 근데 뭐 AFP 이제 국제통신에 의하면 마치 파리를 잡는 듯했다. 뭐 이러는데 그게 남아공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국회의원 중에 귀가 안 들리는 분이 있었는데. 수화가 아무 내용이 없는 거야. 안 맞는 거야. 그게 뭐 두 가지 단어만 계속 나왔대. 뭐 새우잡이 뭐 이랬대. 그분 진짜 안녕하신 분이네. 그러니까 그거를 보든 정말 수화를 아는 분들은 오바마도 무슨 새우잡이 얘기를 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 그래서 이제 신고를 했는데 그 수화가 엉터리였다는 게 밝혀지면서 그 양반이 경찰 조사를 받아요. 근데 내가 정신분열증을 알았던 적이 있고 자기가 이제 직접 기자회견을 했어. 그리고 그때 딱 올라갔는데 이 환청이 들리고 환각이 보이면서 자기가 멘붕 상태에 빠졌다. 나 원래 이제 수화는 할 줄은 아는 건데 수화 자격이 있대요. 수화를 할 줄 알고 문제가 없었대. 근데 이제 정신병력이 있었다는 거 하나. 저런 사람을 누가 올렸느냐. 그 정신 착란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옛날에 레이건을 힌클리라는 청년이 중으로 저격했는데 그게 이 정신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조디 포스터한테 내 사랑을 받아줘. 내 사랑을 안 받아주면 내가 대통령을 저격하겠어. 이렇게 이제 협박 편지 보내고 그러다가 실행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뭐 이런 건데 어쨌든 그 사람 이름이 타마상카 잔지라는 이름이에요. 34살밖에 안 된 청년이야. 엄청 나이 들어 보이던데? 네. 할아버지 같은데 이제 청년이고 이름이 어쨌든 잔지. 이름도 약간 에로틱해요. 근데 이제 이 양반에 이제 자꾸 빙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 정신이 아닌 걸로 방송을 하고 있는 거지. 파리를 새우잡이가 계속 똑같은 말만 계속 들려. 그래서 이거는 수화는 그나마 소수지만 새우잡이 파리잡이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야. 아니, 난 보도를 보면서요 되게 재미있는 게
이대로 한 달만 더 가면요. 그 북한 서열 넘버 1부터 20위까지 다 이름을 외울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나는 외우고 있는데 네. 북한 계보도를 한 일주일 동안 다 외웠는데 네. 문제는 그 다음 문제가 생겨요. 국내 뉴스가 나오면 무슨 주무부처 장관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장관이 누군지 모르겠다고. 나 지금 총리는 잘 모르잖아. 나 지금 북한 서열 다 외우고 있거든. 근데 우리나라 정부의 장관 차관을 모르겠어. 이게 다 큰 뜻이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통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지? 통일이 많은 정보를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북한 정치인들 잘 모르면 누굴 찍어야 될지 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예, 미리미리 다 알려주고. 그리고 최룡해 군통수권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 다음 2인자라고 2인자 등극으로 계속 밀고 있는 최룡해가 얼굴도 총참모장이죠. 얼굴도 지금 송해 아저씨 닮은 데다가 또 치수께 우리나라 장관 중엔 최 씨가 별로 없거든요. 최문기 장관 정도가 여기 있잖아요. 있구나. 국방장관 있잖아요 지금. 에이. 비유는 좀 이상한데 그 아저씨 선거운동을 종편에서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나중에 진짜 통일돼가지고 하면은 국민들이 헷갈릴 것 같아요. 이름이 너무 많이 많이 본 사람이네. 그걸 찍고 얼굴이 송이랑 비슷해 지금. 그래서 일요일 낮 방송에 나가서 제가 일주일 동안 어떤 리뷰를 하냐면 인물로 보는 뉴스, 요즘 뭐 키워드로 보는 뉴스 이런 게 이제 유행이니까. 뭐 뜬 인물, 진 인물 이런 걸 해요. 평론가 둘이 앵커 2명이랑 넷이서 하는데 재밌어. 뭐 이번 주에 진 인물 3, 2, 1. 그다음에 뭐 뜬 인물 3, 2, 1 하면 뭐 어떤 주간에는 뭐 문재인 아저씨도 나오고 안철수 아저씨도 나오고 뭐 그랬다가 주로 국내 인물인데 뜬 인물 2위에 김여정 이렇게 돼 있어서 김여정이 누구지? 김여정 그랬더니 이 김정은 동생이 김여정이야. 가계도를 외운다니까. 26살. 관심도 없는데. 아니, 내가 왜 지금 김경희를 알아야 되고 김여정을 알아야 돼. 뭐 그뿐만 아니라 사생활까지 다 우리가 외우게 되잖아요. 그럼요. 이게 뭐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 김경희 고모는 어떻게 지금 46년생이니까 우리 어머니보다 젊은데 벌써 치매가 왔다 그러고. 그분이 치매가 와가지고 뭐 우리 친인척 건강도 못 챙기고 있는데 우리 미국 고모님 건강이 어떤지도 모르는데 김경희 할머니의 치매를 내가 왜 알아야 돼? 골 때리는 거는 뭐 치매를 해가지고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맞아요. 다음날 나와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종편에 정말 경의를 표해야 돼. 왜 지난번에 국방위원장 사망했을 때도 그때도 텔레비 보고 알았잖아요. 왜? 그렇지. 갑자기 긴급 발표 이래가지고 뭐지? 했는데 앵커가 상복 입고 나와가지고 왜 위대하시니지 이러고 쭉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꽤 국정원도 몰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어떻게들 그렇게 잘하나? 종편 계신 분들은? 그게 간단해요. 인디언들 기우제 지내는 거랑 비슷해요. 어떻게요? 맞출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면 꼭 비가 내립니다. 왜? 비 내릴 때까지 계속 하면 되거든. 이것도 마찬가지야. 계속 던지는 거야. 맞출 때까지. 그러면 걸리지. 언제나 걸리게 돼 있어요, 그게, 시스템이. 10개 중에 하나만 맞으면. 그러지. 우리 단독 보도. 대박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국내 뉴스도 묻혔지만 말이죠. 옛날 종편 이전 시절, 지상파 시절로 돌아가면 이 왕년의 영화 배우가 죽으면 그렇게 뉴스마다 나와요. 왜냐면 시청자들이 관심 있는 거거든. 그렇죠. 유명인사.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죽었다. 오드리 헵번이 죽었다. 그러면은 젊었을 때 그 샤방샤방한 필름들 쫙 모아가지고 있다가 명왕장에서 했던 거 쫙 보내주면서 평론가 인터뷰도 하고. 근데 오늘 대단한 배우가 한 분 돌아갔어요. 그렇죠. 피터 오툴이라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분이었는데 향년 81세니까 아라비아의 로렌스. 아라비아 로렌스 주인공이고 또 요즘 뮤지컬로 하고 있는 맨 오브 라만차에서 영화 버전이 원작인데 소피아 로렌과 함께 주연을 맡았던 돈키호테로 나왔던 인물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연기파고 그다음에 이제 신비로운 눈빛을 가진 이제 남자 배우예요. 아무 TV에 안 나오잖아 지금. 전혀 몰랐어요. 아라비아의 로렌스. 그러니까 사막에 희한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나올 만도 하잖아. 지금 잤다 깨고 장성택이 몇 실제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북한에서 누구 죽지 않는 한은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거야 지금 종편은. 장성택이 처형됐다. 처음에 이제 당 회의장에서 끌려 나갔다. 처형됐다. 총살됐다. 기관총에게 죽었다. 90발 쐈다. 화염방사기로 끌렸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그건 또 잘못된 정보고요. 이 개가 사흘 굶주린 개가 물어 죽였어요라는 보도가 나오더니 어디예요? MBN에서 나왔고. 미치겠다 진짜.
근데 그거는 이제 이 탈북자분 박상학 씨라는 분이 이제 그 얘기를 했고 자기가 직접 들었다. 그분 정신세계가 좀 오묘한 분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거지. 예를 들면 그렇게 죽인 사례가 있습니까? 그렇게 죽인 사례는 내가 한번 보긴 봤어요. 그 타란티노 영화에 나와 그 장면이. 영화에? 장고 분노의 추격자라는데 네, 거기서 나오죠. 정말 흑인 노예를 벌하느라고 아주 악독한 그 백인 농장 주인이 이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거든요. 그 영화에는 되게 이렇게 19금의 끔찍한 잔혹한 영화에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걸 봤는데 그런 선례가 있습니까? 선례가 있다는 거야. 1953년에 남로당 당수 박헌영이 월북해서 숙청될 때 그런 식으로 죽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래서 김정은이 이 할아버지 김일성의 흉내를 내기 위해서 뭐 이제 그러한 이제 짓거리를 했다. 뭐 이런 방송을 날방송으로 하길래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얘기잖아. 아니 거의 무슨 기록이 어디 있어? 시나리오죠, 뭐 그런. 네. 그럴 기록을 누가 남기겠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단하다 진짜 대단들하다. 그러니까 53년에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멘붕이 오지. 그래서 안녕 못 하시고. 나는 아주 저 정신세계가 피곤해 요새. 그래서 저도 잠깐이지만은 저는 그런 느낌 좀 이해가 돼요. 잠깐이지만 좀 나가봤잖아요. 근데 완전히 다른 어떤 정신세계를 가지신 분들이 나와가지고 저는 분명히 농담으로 들리는데 진지하게 얘기를 하면은 순간 어떤 심리적인 붕괴 상태가 와요 진짜. 이걸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이런 거 있잖아. 진지하게 이게 대꾸를 해야 되는 건지, 웃으면서 넘어가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전혀 상상을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 얘기들을 툭툭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어떤 정신세계하고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얘기가 이렇게 팍,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막 던져진다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침입해 들어오는 것 같은가, 갑자기 창문으로. 근데 그건 아닌 그럼 게. 약간 약간 두려움 좀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이 멘탈이 강한데, 다중인격자들이 세상엔 5만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사람들이 5만 가지의 이제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사니까, 사실 좌우 이념 논쟁도 그렇거니와 세대 갈등도 그렇죠. 노인네와 젊은이가 하다못해 이제 이 결혼 전 동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말도 안 되는 TV에 나오는 주제거든요. 아이들 데리고 그러면 이제 굉장히 봉건 시대 할아버지 같은 얘기를 하는 양반도 있고 상대적으로 그래봐야 한 50대인데 또는 이제 나이가 많은데도 이건 젊은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가치관은 다종다양해서. 멘탈 붕괴가 오진 않는데 제가 요즘 겪는 건 뭐냐면 무엇이 리얼이고 무엇이 판타지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화를 볼 때는 이건 이야기야. 뉴스를 볼 때는 이건 사실이야. 그렇지. 근데 뉴스에 판타지가 막 섞여 있고 그다음에 되게 이렇게 사실이 아닌 거에 리얼리티가 섞여 있고 하니까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이게 영화 속인지 현실의 길인지 막 이렇게 이제 완전 장자지목이군요. 경계 해체 상황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영화 그 매트릭스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디가 가상이고 어디가 리얼인가. 어디가 진짜인 건지 헷갈려 혼돈이 오는 거죠. 시청률은 좀 올라가나요? 그래서 시청률은 좋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그러니까 철도가 지금 파업 중이잖아요. 아마 좀 며칠 더 하면 최장기 파업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정도 됐으면 이 귀족노조 불법 파업 나오고 있죠. 이런 게 그냥 도배가 되잖아요. 왜? 지금은 북한 이슈 때문에 도배하기가 힘들어. 신문 일면이 다 장성택이에요. 그러게 이 겨울에 웬 파업 해야 되는데 그런 뉴스 나올 법한데. 경제가 어려운데 웬 파업?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부분 나오긴 하지만 예전에는 파업 같은 거 하면은 이거 어떻게 여론몰이를 해서 그렇죠. 뭉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은 상당히 저는 이 현 정부가 불안한 것 같아요. 파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알려지는 거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느끼는 거 아니냐. 이게 국민들 불만이 많고 다 안녕하지 않은 상태. 누군가 막 나가가지고 싸우겠다 이래버리면 다 합세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왜 싸워요? 안녕 못하니까. 왜? 안녕 못해서? 누구하고 싸워? 장성택하고. 북으로 가야 되나 우리가? 그래서 저는 요즘에 고인. 미디어의 세대가 되면서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그분을 패한 줄 알고 있었는데 이번 주말이 지나면서 패하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왜? 이분은 패하가 아니야. 그러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계셔? 접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신반인이 아니고? 반신반인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이분은 어머니야. 우리의 어머니.
어머니의 마음으로. 왜 코레일 사장이 어머니잖아요. 아이, 그거는 대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미 대선 때. 데모야, 데모? 대선 공약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어머니의 마음으로라는 얘기를 이미 썼어요.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래서 다 죽여버리는 오랜만에 이제 최연의 사장의 입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제 직위해제를 했잖아요. 그죠?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숙청. 체포영장을 치잖아. 말도 더 웃겨요. 그러니까 직위해제는 해고가 아니다. 그렇지. 얘기하고. 7,300명인가? 그 정도 되죠? 아니요, 지금 7,900. 7,900. 제가 노동운동 역사에 길이 남을 또 기록을 세우시고 계신 거예요. 7,몇백 명이 뭐 파업 며칠 만에 직위해제를 당하는 이 정도의 대학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한국 노동운동사가 아니라 세계 노동운동사에 들어갈 정도 아니겠나. 20세기 초반 이후 별로 설례가 없는데 내가 알기로는. 제가 이건 대공황 전후에 뭐 좀 있지 않았나. 29년 정도. 아니 근데 전 궁금해요. 이게 파업이 불법 파업이다 얘기하잖아요. 뭐가 불법 파업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냥 파업을 한 불법인 거죠, 뭐. 아니, 그게 아니고. 거기서 제기한 얘기가. 아니, 그게 쉽지. 정부가 허용하지 않는 파업은 다 불법 파업인 거야. 그냥 그래서 불법 파업이다? 아니, 제가 이 지상파에 지난주에 나가서 이 철도 파업 가지고 토론을 했어요. 50분짜리 토론이야. 그래서 이 교통연구원의 연구위원 한 분 나오시고 또 한 분은 무슨 복지단체의 사무총장님 나오시고 시사평론가 저 나가고 SBS 앵커 한 분하고 넷이서 불법인가 아닌가 잠깐 토론하고 이게 문제가 뭔가 배경 등등 민영화인가 아닌가 철도 민영화인가 아닌가 이게 핵심이었는데 한 50분 토론을 4명이서 했는데 그 어찌 보면 이제 여측 그러니까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분이 나와서 쭉 하는 모든 얘기가 다 민영화야. 내용이. 네. 이름만 민영화. 아니 그래서 나는 그냥 민영화라고 하자. 민영화 아니냐. 이름에도 동의가 안 돼요. 경쟁 체제를 도입해. 경쟁을 시켜.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여. 고객들에게 더 많은 가치가 돌아가도록 해. 이게 시장 논리니까 민영화잖아.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한 가지만 저를 납득시켜 주라. 뭐냐면 모기업이 있다. 코레일이. 거기가 이제 41% 지분을 갖는 자회사를 하나 새로 설립을 해서 모기업하고 자기업하고 경쟁을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KTX 간에. 아니, 그래서 엄마하고 아들하고 지금 경쟁을 시킨다는 거야. 잔인해. 근데 민영화가 아니래. 그러면은 얻고자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정부는 두 가지의 목적을 내놨어요, 사실은.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철도 공사가 지금 부실이다. 네. 부채도 17조. 많고, 17조 중에 이제 3조 3천억은 이제 용산 개발 말아먹으면서 이제 1년 사이에 부과된 거고, 14억 3천억이 이제 부채였는데, 14조 3천억. 근데 이제 이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이럴 수밖에 없다. 자, 첫 번째는 경영 정상화. 두 번째는 서비스 품질 제고. 이 두 가지가 일단 충돌해요. 경영학을 좀 배워봤으면, 그렇죠. 경영학을 배워봤으면 적자 기업을 정상화시키려면 우선 비용을 다 줄이고, 그러니까 그 양반도 연구위원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노조가 좀 굉장히 위축될 수는 있다. 왜냐하면 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이런 경영 정상화하고 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구조 조정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불법 파업이라는 이유는 정치적인 목적이면 불법이다. 거기에서 근로자의 제 조건과 관련된 요구가 들어있으면 합법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누는 건데 사실은 구조조정 당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파업하면 안 된다. 이건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논리가 다 붕괴되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런 토론을 하는데 아니 나는 그냥 거짓말을 하지 말고 정부가 민영화라고 얘기를 하고 왜 민영화를 해야 되는지를 설득을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러게요. 그러니까 왜 민영화를 민영화 아니라고 얘기를 해서 헷갈리게 만드냐. 아니 민영화 같은데 민영화 지난번에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 오셔가지고 우리 한번 나왔었잖아요. 네, 그랬죠. 청취자 여러분들 그 방송 제목이 폐하철도 999. 맞죠. 요거 한번 한번 리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17조 부채 중에 왜 그게 들어있잖아요. 왜 공항철도. 그러니까 말아먹은 그 민영화 됐다가 다시 공사로 넘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사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용산 공항철도 이런 게 다 자기들이 사고 쳐놓고 결국 코레일로 넘겨놓은 거를 이제 와서 그것 때문에 이제 경영이 뭐 부실하니까 그러니까 민영화를 해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 거지. 지난주에 느낀 건 뭐냐면 이 철도 노조의 파업이 굉장히 이 철도 노조 자체도 이게 불법 파업으로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서 그럼요.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했어요. 그래서 이 파업 초기에는
이걸 불법으로 몰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관측이 굉장히 이제 대다수였거든. 지금도 뭐 사실 필수 유지 인력 다 있고 뭐 어디 점거한 것도 아니고 왜 옛날 그 레파토리 있잖아요. 공장 이런 데서 쭉 모여가지고 이제 집회를 하면 불법 점거 농성 해가지고 이제 치고 이랬었잖아요. 지금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걸 뭐가 없잖아요. 거의 뭐 준법 투쟁 수준에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체포영장은 벌써 나왔더라고요. 야 여기 6명. 네, 지금 체포영장은 아침에 얘기하면요 12시간 내에 그냥 나와요. 요즘 자동 판매기 같아. 그거 몰라요? 체포영장 자동 판매기. 법원에 가면 있어 자판기가. 체포영장 띡. 지난번에 이석기 의원 구속될 때도 아침에 얘기하고 이제 전격적으로 수원까지 갔다 왔잖아요. 왜? 맞아. 체포영장이. 퀵으로 보냈나 보다. 그치. 하루에 다 돼 어쨌든. 이것도 지금 저희 녹음하는 시간인데 아직 속보가 안 들어오는 거 보니까 폐하가 유럽 순방 중에 새벽 2시 반에도 전자결제를 치십니다. 전자결제가 그게 뭐냐면 위헌정당 해산 청구 접수하는데 유럽 순방 중인데 국무위 회의에서 통과시키고 대통령 제가 바랍니다. 그럼 바로 빛의 속도로 결제가 됩니다. 네. 밟아야 될 건 정말 빛의 속도로 밟으시고요. 형님 아까 정리해고 얘기하셔가지고 잠깐만 이게 어디 있을 텐데. 구조조정 정리해고. 그 6월 달인데요. 올해 6월인가? 올해 6월이지. 올해 6월에 토론회가 있었어요. 민영화 관련한 토론회인데 국토교통부 김경옥 철도국장 이 아저씨가 마무리 발언에서 이런 말을 해요. 현재 철도공사 적자가 연간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그러니까 그 누적된 부채들 빼고요. 한 해 적자가 4천억에서 5천억 정도란 얘기인데 수서발 KTX의 운영 수익이 그 정도로 예상이 된다. 이러면 똔똔이잖아요. 근데 수서발 KTX를 철도공사가 운영하게 되면 경영이 정상화된다. 그럴 경우 구조조정을 압박하기 어려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토론회 자리에서 대놓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 일종의 노조 길들이기? 뭐 이런 류의 일환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수서발 KTX가 정상화가 되면 회사가 정상화가 되는데 빚을 갚을 수 있다는 거지. 지금 그 말이야. 논리가 구조 조정을 못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게 경영을 정상화해야 돼. 근데 지금 이 수서발, 수서 고속철도 주식회사, 이 주식회사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새로 만드는 1월부터 만들기로 이사회 전원 만장일치로 이제 이 회사의 설립과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 출자를 승인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KTX의 연간 한 5천억 원 정도의 매출을 띄워주는 거야. 그런 거죠. 그게 제일 알짜 사업이야. 지난번에 부위원장님이 나와서 얘기한 것도 그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화를 시키려면 핵심 수익 모델을 더 강화해서 그 수익을 늘려서 이 흑자를 만들고 적자를 갚아나가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가장 알짜 부위를 도려내서 신설회사에 던지고 그렇죠. 지금 정상화해야 되는 건 코레일이거든요. 이게 새로 만드는 주식회사는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흑자인지 적자인지는 시켜봐야 하는 거고 내년 이후에. 그쵸. 문제는 코레일은 지금 17조 6천억의 이 부채를 끌어안고 있는 건데 이것을 정상화해야 되는데 정상화해야 된다 하면서 가장 핵심 수익원을 잘라낸다. 이게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잖아.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할 거야 그 사람들이. 민영화는 아니래잖아요. 그냥 오직 민영화는 아니고요.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되는 거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민영화 아니고 그냥 파는 거. 아니 그래서 나는 민영화라고 해야 서로 싸워도 논리의 기준에 어법을 맞춰야 싸우지. 민영화라고 해야 싸울 수 있고 뭐 왜 민영화를 해야 되는지, 민영화하면 안 되는지, 이 철도가 공공재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해외 사례를 가지고 철도 산업이 다 민영화된 사례들이 있다 선진국에 이렇게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차라리 그래 논리는 있다. 따라 배우자. 사례는 다르지만 우린 또 다른 사례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또는 한국 상황에 맞는지 한번 적용 검토를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니 다 민영화로 논리를 펴놓고 민영화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말이 서로 안 풀리는 거지. 사람이 아니에요. 민영화의 여왕이 있잖아요. 그 선배가 대처? 폐하의 선배 대처. 그저 같은 철의 여인이라고 이제 롤 모델인데. 석탄 산업이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철도 산업 대처 때만 해도 뭐 이 사람도 알긴 알았을런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신자유주의하면서 영국이 이제 뭐 복지나 이런 것 때문에 뭐 국가 경쟁이 떨어지니까 민영화 쫙 해가지고 한번 뭐 성장을 해보자. 시장 경제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간 거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모르고 할 수도 있는 일이야. 사실. 야 이렇게 하면 좀 이윤이 나오지 않을까. 롤 모델이 없었으니까. 그치 성장이 좀 되지 않을까 해서. 신자유주의가 대세였고요. 모르고 하는 일일 수 있어요. 근데 폐하는 아는 거예요 지금. 이 나쁜 일인 줄. 그죠. 민영화를 하면 망한다라는 걸 자기도 알고 있는 거야. 진짜 알까요? 그러니까 민영화라는 단어를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모르고 야 민영관 좋은 거야. 봐거라 영국에 갔더니 야 기차 떼돈 벌어. 그 얘기하면 되잖아. 떼돈 벌겠지. 무슨 자, 반대인데 이 폐하는 이 민영화의 결과를 알고 예측하고 계획을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 그거는 MB 정부와 연결된 것일 수 있어요. 혹은 그 전부터 이제 고민해온 것일 수도 있어요. 사실 오래되지 않았나? DJ 때부터. 오래전부터 추진하던 거니까. 아니, 지금 사실은 나는 최연애 사장이 코레일 사장으로 이제 요번에 취임을 하고 나서 파업이 이제 시작됐는데, 이제 틀어막고 있는데, 이 양반은 철도 통이거든요. 원래 철도 전문가야. 근데 문제는 작년 1월 정도에 1년 반 정도, 2년이 채 안 됐는데, 그때 민영화를 반대했어요. 신문에 칼럼도 썼다. 이 지금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논리로 반대를 했어. 똑같아. 근데 이거 상식이잖아요. 논리가 아니고 상식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낸 책은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푸틴하고 얘기하고 나진 하산, 북한에 러시아가 투자한 거에 우리가 간접 투자를 하면서 지금 이제 이 폐하가 만들어가고 있는 게 하나의 굉장히 큰 사대강 같은 공약 중에 하나가 유라시아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라는 이름으로 유라시아 철도를 연결하는 거거든. 근데 예를 들면은 중국도 거쳐가고 몽고도 거쳐가고 러시아도 거쳐가고 북한도 거쳐가고 하는 철도가 유럽까지 가면 누가 봐도 좋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엔 굉장히 많은 민자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요. 그럼 예를 들면 경의선부터 런던 파리까지 가는 철도에 외자를 모은다든가. 아니면 그거는 그 물류는 우리나라만 쓰는 게 아니니까 다국적 이제 협의체 형태로 간다든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난 그 시발점이라는 생각을 이제 막연하게 갖고 있는데 근데 국내 이제 이 공기업 그리고 이제 공공재인 철도를 우선 다 해집어 놓는 거죠. 저렴한 땅개들의 수다. 생방송 애국전선. 깊은 어둠 속 추워요. 내가 추워요. 모닥불 앞에 사랑해. 가슴 설레 안아줘요. 꼭 안아줘요. 마주한 행동대장 오라버니 책을 내셨다고요? 아이 참, 행동대장이 무슨 행동질은 안 하고 웬 한량처럼 책이람. 설마 아니 또 불운서적이니 뭐니 아닌 그런 위험천만한 책 아니에요? 하리우드 액션 영화로 보는 미국의 두 얼굴? 어머나, 그럼 웬일로 재미지게 영화 이야기 책이어요? 네? 그럼 그렇지. 또 미국 양키 놈들 까는 거구나? 이 철딱선이 없는 오라버니 아직도 정신머리 못 챙기셨나봐요. 시절도 이리 하수상한데 천하태평 이런 책이나 팔고 있을 거예요? 구매권 되지도 않는 거 번개처럼 팔아버리고 그 돈으로 민영이 통닭이나 사주셔요. 배고파요. 행동대장 최한욱의 헐리우드 액션 영화로 보는 미국의 두 얼굴. 전국의 주요 서점과 인터넷에서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사주세요. 긴 밤을 지새우 추워요. 당신의 미소 사랑해. 근데 이건 좀 다른 차원의 얘기긴 한데, 12월 8일 날요. 재밌는 보도가 있었어요. 뭐냐면, KBS에서가 보도가 나왔는데, 북한하고 중국하고, 그러니까 개성에서 신의주까지 철로를 고속철 깐다. 네. 이거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고속철하고 고속도로. 이제 두 개를 이제 까는 거지. 근데 이거는 이제 국내로 쓰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해외 직통으로만 쓰게 되는, 이런 철로를 깐다고 그럽니다. 이제 공사 한 5년 하고,
예, 그러면은 이제 2017년께? 예, 17년, 18년께 이제 완공이 되는 거죠. 계속 30년 BOT라 그랬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30년인가 20년인가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몇 년 안 남았어요. 이제 깔리게 되면은 이미 이제 중국이 안에다 고속철 다 깔아놨습니다. 그렇죠. 이제 북쪽으로는 어디입니까? 하얼빈까지 깔려 있고요. 남쪽으로는 광저우. 그다음 이제 서쪽이 중요한데 서쪽에 내년 5월에 우르무치 그 신장 위구르 지역이죠. 그러니까 서부의 가장 서부 쪽에 있는 여기까지 내년 5월에 깔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성에서 이제 5년 뒤에 개성에서 우르무치까지는 이제 고속철로 가는 거죠 지금. 근데 이제 중국 계획은 뭐냐면은 이거를 카자흐스탄까지 깐다. 그럼 카자흐스탄까지 연결이 되면은 이제 러시아 이렇게 해갖고 유라시아 그렇죠. 철도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럼 고속철화가 안 돼 있는 구간은 어디냐면은 러시아 예전에 이제 구소련 영토에 있는 유럽 쪽은 다 돼 있으니까 요 정도를 빼놓고는 이제 다 고속철 깔리는 거야. 그러면 아마도 북한하고 이런 게 개발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으면은 러시아나 뭐 카자흐스탄 쪽하고도 뭐 그 추진할 거라는 거예요. 접촉이 있었겠죠. 그래갖고 이제 유라시아 철도를 다 지금 고속철로 깐다는 겁니다 지금. 그럼 이거 어마어마하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파리까지 뭐 서울에서 한 파리까지 한 3, 4일이면 간다는 얘기예요. 3, 4일은 안 되고 고속철이 되면 3, 4일은 그러니까 가지. 고속철로 이제 3, 4일 지금 현재 얘기야.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9,000km가 좀 넘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400에서 500km잖아요. 스케일 크다. 9,000km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야 지금. 이게 지금 달리면 거의 한 7일, 빠르면 7일, 늦으면 9일 요 정도의 이제 시베리아 횡단을 해서 이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가는 거거든. 이제 한 9일 내지 10일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게 고속철이 되면은 2배 이상 속도가 빨라지면 반으로 단축되는 거니까. 3, 4일 가는 거지.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개성까지는 이렇게 됐는데 뭐 언젠간 그럼 유라시아 철도 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뭐 북한하고도 연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 뭐 경의선 연결은 돼 있는 거고 공사만 하면 되는,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만 밟으면 되는 건데. 근데 여기는 민영화해버리면은 여기가 지금 출발지잖아. 그러네요. 우리 남쪽에 있는 이 철도가 코레일이 철도가 그럼 이거는 완전히 노다지가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유라시아 철도, 왜냐면 철도에 이게 종착점이자 출발점이 되는 중간에 연결선인데. 그 다음에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잘 조합을 해보면 철도를 가지고 역사적으로 오래전부터 계획이 있었지만 간혹 수면 위로 나오는 얘기가 있는 게 일본과 한국 간의 해저 터널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자, 일본 오사카에서 해저 터널로 부산에 와. 물류가 혹은 여객일 수도 있고 부산에서 이 서울을 통과해서 KTX가 경의선 타고 올라가서 예를 들면 낮은 선봉 가서 거기서 하산으로 넘어가서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서 이제 시베리아 횡단 그야말로 이제 익스프레스로 연결돼서 이제 서유럽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우선은 이게 남한 한반도의 이제 남쪽 절반 이 구간의 가격은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거지. 근데 이걸 민영화 플러스 갖고 이걸 주시겠다 그랬던 건가? 바로 그거죠. 이거를 바로 이겁니다. 이 프로젝트를 그래서 기립박수를 받으십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셜로 쪼개서 팔면 이 컨소시엄은 어마어마하죠. 기립박수가 아니라 이건 뭐 진짜. 그러니까 지금 남쪽에서 보도가 나오기는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긴 그랬잖아요. 이게 불어로 연설을 잘해가지고 기립박수가 나왔다 그랬는데 이게 핵심은 프랑스 자본이 이 철도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법을 처리를 해준 거예요. 아니 그러고 국회 비준 없이 국무회에서 법을 통과시켜버렸잖아. 국무회에서 그냥 바로 통과시켜버렸잖아. 이게 지금 불법이냐 아니냐 국회에서는 그러니까 뭐 논란이 많은데. 정부 조달 협정인가요? 그렇죠. 하긴 뭐 고속철도 떼제배 쓰니까 우리나라 이체 떼제배 뭐 이렇게 놓고 이제 그러니까 비딩을 붙였었죠.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노동자들도 그렇고 지금이야 이제 요 안에서 복닥복닥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게 뭐 수익이 안 나고 뭐 부산에서 서울까지 뭐 적자도 있고 뭐 이렇게 논리가 가는데 한 5년 뒤 이제 미래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게 그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 쏟아질 만한 이런 사업을 민영화 지금 시켜버리면은 결국은 제주는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부려놓고. 그러니까요. 세금으로 망 깔고 그 망을 외국에 주는 거잖아요. 꼭 하는 거지 뭐 프랑스인데 먹을지 어디가 먹을지 모르겠으나. 근데 그 문제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망을 세금으로 깔잖아요. 어쨌든 철도를 깔아 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수습할 KTX를 이렇게 분할 매각을 해놓고 여기 만약에 외자가 들어오면 예전에 한미 FTA 레치 조항 있잖아요. 그렇죠. 역진 방지. ISD 여기 딱 걸리더만요, 이게. 그러니까 한번 이제 오픈이 되면 되돌리지 못하는. 돌이킬 수가 없는. 아니,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 방송이 그냥 나라를 팔아먹는 거죠. 지난주 우리 방송이 나간 다음에 농수산물 TPP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그동안은 FTA는 양국 간, 양자 간 이제 협상과 계약이고
이 TPP라고 하는 것은 다자간 그죠. 협상과 계약이라 복잡하고 다 오픈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일주일 사이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미국에서 우리 허락 없이 TPP를 왜 해? TPP 우리 허락 없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한미 FTA에 의해서 한국 시장은 미국 시장이야. 미국이 보기에. 근데 이 시장을 또 다른 나라에 개방한대. 그럼 골때리게 복잡해질 거 아니에요? 미국 입장에선. 이제 진출해서 먹으려고 하는데 FTA가 이제부터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FTA가 우선한다. TPP는 좀 기다려. 그럼 우리 TPP 찬성해야 돼요? TPP를 체결하라. 아주 묘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식민지야. 이런 거 흔히 이제 아사리판이라고 그러죠.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식민지 시대에 조개지라고 그래갖고. 그 어딥니까 저기. 조개지 혹은 조차지. 중국이 그렇게 많이 당했죠. 뭐 상하이 같은 데를 다 나눠가지고. 그래서 홍콩은 뭐 영국령이었던 거고 마카오도 영국령이었던 거고 그랬죠. 그런 꼴이 나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그래갖고 진짜 철도를, 그러면 수원부터 예를 들면 뭐, 천안까지는 영국이 관리하고. 좀 조금 비약을 하면. 좀 비약해서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한 10년 이후에 만약에 지금 공적 자금으로 묶여있는 59%의 지분이 지금 카이라든가 인천공항도 그런 위험에 놓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MB 정부 때 그것을 자꾸 그러니까 그 주식이 지금 이 수서 고속철도 주식회사하고 똑같아. 공적 자금 들어가고 그다음에 모기업 홀딩스가 이제 지분 잡고 있고 이거는 공공이지 민영화 아니에요. 그랬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주식을 처분하겠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잖아요. 상장하겠다, 공개하겠다. 그것도 취재 한번 해봐야 되는데 T50에 이렇게 팔아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거 어떻게 팔았나를 또 봐야 되는데 예전에 왜 그 바터들 있잖아요. 왜 물물교환. 그 비행기 이름 뭐였지? 프로펠러비? 예, 뭐 무슨 헬기 비슷한 거 사왔죠. 그 인도네시아랑 체결할 때 물물교환으로 해가지고. MD500이었나? MD50이었나? 가물가물하네. 아마 그런 거 비슷할 것 같은데 이라크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 나라 팔아먹고 있는. 그런 꼴이랑 거의 다름없는 상황이고. 이게 근데 지금 철도만 이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철도만 봐도 지금 이제 이 배경을 잘 알아야 되는 게, 자, 철도 파업이다. 지금 이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시끌시끌한데, 민영화 아니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이 국토교통부죠. 현재는. 과거에 이제 국토건설부였던 적도 있고, MB정부 때부터 작업이 된 게 아니고서는 이번 정부 들어와서 부랴부랴 법제화 작업을 했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지금 철도 같은 경우에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 있고 철도사업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법을 고치지 않으면 주식회사의 설립과 운영이 힘들어 일단은. 그럼 국토교통부는 이 법을 개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올 12월까지 개정안을 낸다는 전제하에 입법 검토를 했는데 그 입법 검토의 내용이 뭐냐 하면 지난번에 이 노조분 오셔서 했던 얘기의 핵심이에요. 지금 흑자 나는 구간에서 번 흑자를 적자 구간으로 메꿔주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야 적자가 나지만 그 시골에 들어가는 간설들도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지. 목적을 유지하는 이거는 민영화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적자 구간은 시장이 없는 거니까 죽여버리고 흑자 쪽으로 서비스를 몰면 되는 건데 이건 전국을 혈액처럼 돌아가는 게 이 철도다 보니까 자 고속버스는 민영화됐고요. 항공도 이제 민영화돼 있습니다. 뭐 선박도 민영화됐죠. 철도만 오직 공공인데 그렇다면은 이게 흑자 구간의 수익을 적자 구간에 메꿔주는 걸 교차보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국토교통부가 준비 개정 중인 것은 회계를 분리한다예요. 원칙이 구간별로 회계를 분리한다. 얘네들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걸로 가닥을 잡다가 지금은 법 개정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근데 법 개정을 안 하면은 안 되게 돼 있어요. 법 개정은 반드시 들어간다. 그리고 그건 이미 검토돼 있고 묻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국회가 좀 난맥상이라 야당이 등신이라 그거 뭐 또 날치기 처리하면 또 이렇게 보고 있겠죠 뭐. 그렇겠지요. 그럴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뭐 지금까지 계속 지켜왔잖아. 그러니까 이제 오늘 뭐 제목은 안녕들 하십니까 이거였는데. 우선 철도는 안녕하지 못하네. 네. 그러니까 그 노동자들 뭐 파업하고 생계 문제고 이러면은 그러니까 남의 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 대학생들 공부하고 스펙 쌓고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사실 그 문제 노동자들 문제가 아닌 거다.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싸우고 있는 거고. 네, 사실 우리 국가의 어떤 자산, 뭐 이 재부가 다른 나라로 빼앗길 수 있는 마치 뭐 구한말 지금 상황 거의 유사한. 지금 구한말로 돌아갔다는 그러니까 얘기들을 많이 하죠.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철도 가지고 싸운 거잖아요.
제국주의 국가들이 그냥 철도 깔려고 우리도 일본한테 식민지 되고 뭐 이랬던 건데 지금 거의 유사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대학생들도 저는 아는 거라고 봐요 지금. 그렇죠. 그냥 뭐 안녕들 하십니까? 그러니까 말이 재밌어가지고 지금 대자보 쓰고 막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야 나라가 이제 통째로 진짜 말아 드시게 생겼구나라는 것을 공부하면서도 이제 눈 뜨고 못 볼 상황이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폐하의 능력은 그런 거는 있긴 해요. 그러니까 싸지를 걸 한 방에 싸지르고 싸울 때 한 방에 싸우는 이런 능력은 있는 것 같아. 찔끔찔끔하죠. 능력인가? 지난번에 발표할 때가 철도 3종 세트잖아요, 민영화. 그러니까 철도랑 학교랑 의료. 요거 3개 한 방에 발표했잖아요, 그냥. 하나 더 있다. 파견법. 만 55세 이상 노동자는 그 파견 조항, 그 쿼터를 없애버린 거잖아요. 어디든 파견할 수 있게. 그리고 그게 뭐가 문제냐면, 지금은 이제 그 비정규 보호법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2년 동안 같이 고용을 하면 정규직으로 이렇게 돌리게 법적으로 제도가 돼 있는데, 파견은 그게 아니고, 그게 없어. 그냥 계속 쓰면 되고. 그러니까 4종 세트네, 그러면? 따지면? 이걸 한 방에 그냥 묶어가지고 그냥 뿌려버렸어요. 처음에 기사 보면서 되게 깜짝 놀랐는데, 야, 이게 대단하다. 진짜. 그러니까 철도 민영화도 민영화지만 의료 민영화도 지금 심각하잖아요. 네, 오늘 하루 종일 실검을 자해하신 분도 있고.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의료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면은 나름 어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중상층 의사, 약사, 간호사 이런 분들인데. 뭐 이런 분들인데 물리치료사. 그나마 형편이 좀 나으신 분들인 거죠. 네네. 그런데도 지금 막 극렬히 저항을 하는 거 보면은 좀 심각한 상황이 저는 와 있는 거 아니냐. 특히 뭐 의료 민영화 문제는 피부를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영화 뭐 시코. 이거 많이 보였잖아요. 미국에 손가락 2개 잘라졌는데 뭐 하나에 2천만 원, 뭐 6천만 원 이래가지고 엄지 붙일래, 새끼 붙일래, 선택해라. 이런 걸 이제 피부를 막 느끼시니까 우리 국민들도 상당히 여긴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닌가. 네네. 그래서 피곤해요. 지금 뭐 의료 쪽으로 보면은 시코라는 영화는 이제 미국인 감독 마이클 무어가 찍은 이제 다큐멘터리인데 거기서 보면 내용상 미국은 의료의 지옥으로 돼 있고 그렇게 이제 욕하는 공산국가인 쿠바가 의료의 천국으로 나옵니다. 쿠바에 치료받으러 갔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러니까 골 때리는 게 9.11 사건으로 이렇게 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보험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소방관 이런 분들인데, 보험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아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쿠바에 데려갑니다. 이 마이클 무어. 맞아. 쿠바에 가니까 치료를 해줘. 외국인인데, 매우 저가로. 그러니까 황당한 거지. 어떻게 보면 9.11 이런 데 가서 이제 구조활동하고 이러면은 영웅인 거잖아요, 미국에서는. 그렇죠. 그건 당연히 국가에서 의료 민영화 때문에 이게 안 돼. 그래서 지금 오바마 케어를 하려고 그러는 오바마가 만델라 장례식에서 카스트로하고 악수를 했다가 지금 욕을 직사게 먹고 있어요. 공화당에서. 미국판 종북 사태가 벌어지고 그렇죠. 있어. 대통령이 거긴 종북이야. 종쿠라고 해야지. 종쿠. 그러니까 이게 재미있는 게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일하던 아저씨가 하나 있어요. 이 아저씨가 이제 미국으로 갔어요. 근데 뭐 직장을 구하기가 만만치 않을 거 아닙니까? 옥상에서 페인트 칠을 하다가 떨어졌어요. 팔이 부러졌어요. 팔이 부러지면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병원을 못 가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 양반이 이제 보험이 없으니까 병원에 가면 너무 이제 의료 수가를 다 내야 돼. 어마어마한 돈이 들죠. 그렇다고 나름 이제 공공 서비스라고 이 뭐 하층민들 지원해주는 이런 게 있나 보죠. 거기 가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거기서 치료를 한 번이라도 받으면 직장을 못 구하는 거예요. 아무도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팔 부러져가지고 그 엘리트가 팔 부러진 거 가지고 그냥 살더라고. 그냥 결국엔 귀국해가지고 팔을 고쳤어요.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난다니까. 그런 일이 그러니까 미국 의료 체계에서 그 시코에 보면은 막 자기가 꿰매잖아. 자기가 꿰매. 다 팔아요. 슈퍼에 가면은 바늘하고 이렇게 팔아. 아니 나는 옛날에 자기가 막 꼬매. 그 실베스터 스텔론이 나왔던 람보1에서 동굴에서 자기가 이렇게 팔을 꿰매길래 특수요원만 하는 건지 알았더니 미국은 다 해. 미국의 일반인들이 이걸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도 민영화 되면은 서로 꿰매줘야 돼요. 어떡해. 무서워. 참. 조금 비약도 물론 있긴 근데 합니다만. 저는 요즘 뭐 다 안녕들 안 하시다는데 저는 안녕해요 지금. 그치.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그럴 것 같아. 왜요? 나라꼬리 개판. 나라꼬리 개판인 거는 각종 소유 사태가 막 일어날 것 같아. 제정신이 아니야. 미쳤구만. 저는 특히 사실은 나라가 아무리 개판이어도 젊은 사람들이 깨어 있으면 희망이 있잖아요. 뭐 우리가 젊을 때 깨어 있었는데 뭐 희망이 있어 지금 보면. 그때보다 낮았잖아 좀. 그래도 일단 군인들은 일단 안 하잖아. 그까지는 우리가 한 거지. 근데 사실 근데
그 누가 부장해, 그거? 최근 년에 보면 사실 뭐 대학생들이 이거 사회적 문제 별 관심 없는 거 아니냐. 애들이 뭐 정치적으로 좀 무관심하다. 이런 평가 많았고, 뭐 학생운동이 잘 안 되잖아요. 뭐 학생회 선거도 못 하더라고, 이제 아예. 학생회장이 안 나오죠. 안 나와. 출마들을 안 하는 거야. 하기 싫어하고. 네, 그냥 귀찮다 이런 거지. 근데 이번에 이 대자보 안녕 신드롬이라고 그러대요. 네. 안녕 신드롬. 네, 안녕 신드롬을 보면서 역시 대학생은 대학생이구나. 세월이 변해도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되면 다 깨어나서 거리로 나오는구나. 희망을 봤습니다. 오늘 한 몇 주 전까지만 별로 안녕하지가 않았는데요. 지난 주말부터 매우 안녕. 그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인사를 쭉 들으면서 그 안녕들 하십니까? 안녕 신드롬의 귀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결은 그거지 않겠어요? 그 박근혜 내려와 뭐 이런 거 아닌가? 아유, 어머니를 어떻게 끌어내리나. 형 아빠한테 비정한 모정인데요. 뭐. 아빠한테 엄마 맞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이제 곳곳에서 대선 불복을 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보는 현상들만 보면. 근데 전체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부터 그랬는데 이른바 카오스 전술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사방에서 터뜨려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진보 단체라든지 시민 단체들이 뭘 가지고 싸워야 될지 모르는 상태를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건 공주님이 좀 선수시죠. 뭐. 네, 근데 이 박근혜 정부가 가지고 그건 대단합니다. 그냥 막 실습 터뜨리잖아요. 그렇지. 매주 새로운 뉴스가 터지고. 이런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고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단체에서 뭐 이슈 하나 가지고 이렇게 싸우잖아 보통. 근데 이슈가 너무 큰 게 너무 많은 거야. 그죠. 그리고 이거 교학사 교과서도 아직. 그러니까 집회를 하려면은 이거 자기 제목을 달아야 되잖아. 네. 제목이 이제 뭐 거의 책 한 권이 나오는 거예요. 골 아프잖아요. 근데 이번에 학생들이 역시 학생들이 대단합니다. 정리를 다 해준 거예요. 교통 정리를. 안녕들 하십니까? 우리가 안녕하냐 얘 지금 싸웁니다. 이것저것 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하나 두 개 가지고 싸울 문제가 아니라 국민으로서 안녕할 건지 안녕하지 못한 건지를 가지고 지금 싸우는 국면이다라는 거를 저는 깨닫게 해준 거 아닌가. 오늘이 16일이죠. 오늘이 16일이죠. 와, 이거 사흘밖에 안 됐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정부가 발표한 제4차 무역 투자 활성화 대책. 그게 금요일날 발표한 거지? 이게 13일. 그러니까 3일밖에 안 됐네. 13일에 금요일에 했다니까. 민영화 3종 세트 플러스 파견법 이게. 그러니까 이걸 한 방에. 다 3일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아니 사실 이게 그 통수권자 같으면 그러니까 파견법 정도만 해도 하나 툭 던져보고 풍선 띄우기 한 일주일 해보고 밀어붙일까 말까 이 고민을 할 것 같은데 그냥 훅 던지셔 그냥 훅. 난 이 길로 갈 거야. 생각이 없으신 분이라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폐하는 한 번도 예측을 빗나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절대 물러서지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냥 가십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된다고 봐야지 의사들 반발하고 철도 그러니까 반발하고. 이게 단계가 있어요. 지금 학생들이 일단 이게 너무 나라 개판인 거 아니야? 그래서 목소리를 좀 내보자. 대자보 붙이잖아요. 저도 학교 때 하면 그랬어요. 처음에 대자보를 붙입니다. 그렇지. 우리가. 시작은 대자보지. 신사적으로 나라가 좀 이 모양인데 이거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 조선시대 선비 전통으로 보면 이제 상소 올리는 거야. 일단 올려보고. 근데 올렸는데 막 두들겨 패. 막 밟고 지나가. 상소 올리고 막 읍소를 하고 있는데. 찍고 막.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좀 화가 좀 나죠. 그죠? 그러면 이제 몰려갑니다. 이제 그 서생들이 쭉 몰려가가지고 이제 이거 뭐라 그럽니까? 읍소하죠. 읍소를 하는 거예요. 상소 다음에 읍소를 합니다. 이제 포졸들이 곤봉으로 때려. 네, 포졸들이 와가지고 두들겨 패고 끌고 가고 주리를 틀고 이렇게 되면 이제 산으로 올라가죠. 야 이건 아닌가 봐요. 그래서 이제 밀란이 되는 겁니다. 임꺽정이 돼버려. 네, 그래서 지금 요 대자보 단계에서 폐하께서 정신 차리시고, 내가 너무 무리했다 그동안 1년 동안. 뭐 그런 좀 잘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가면은 뭐 이렇게 끝나겠죠. 근데 이제 그러실 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읍소 단계로 분명히 갑니다. 그 이제 읍소하면 나오는 거죠. 나와서 제발 좀 그만하십시오라고 이제 읍소를 할 거다. 저는 그게 이제 12월 19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날씨 너무 추운데. 대선 1년. 1년 동안 우리가 지켜보았는데 이번 주간이 이제 취임은 2월 25일에 하셨으니까 대선 선거 당락이 결정된 게 12월 19일 밤. 그렇게 보면 참 많은 분들이 멘붕, 힐링을 찾아 좀비처럼 헤매고 그러던 시간인데 만 1년이 딱 왔는데 그 우리가 선거 직전에 올린 마지막 방송이 다시 가본 유심한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돼버렸네. 어쩌면 그렇게 잘 맞지. 예언이 대단한 소름 돋아. 근데 것 같아. 이번 이제 12월 19일 날이 가장 극단적인 상상력을 그때 되는 대로 떠버린 거였는데. 이제 기대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또 안녕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난리예요. 우리 철도 이번에 노동자들도 경고를 했죠. 또 투쟁 지침이라고 그러나요? 명령이라고 그러나요? 위원장 명령. 위원장 명령을 내리셨는데, 지켜보고, 12월 19일 날,
다시 재결집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이미 근데 했어요. 그 와중에 지금 12월 18일 수요일에는 서울 지하철 노조가 파업 예정이잖아요. 네, 또 거기에 파업 예정이 돼요. 그게 1, 2, 3, 4, 5선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에 또 전동에서 나오셨잖아요. 근데 사무총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농민들도 19일 날 오겠다. 예, 19일 날 또 상경을 해가지고 뭔가 또 저항을 하겠다. 19일이 금요일인데 스케줄을 잘 조절해야 되겠네. 예. 그리고 이제 그날은 하이바 갖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저 시국회의에서도 대가리 터질 것 같아요. 국정원 시국회의 있잖아요. 대규모 또 이 촛불 집회를 또 준비 중에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대학생 그 대자보 우리 안녕 학생들도 19일 날 일단 모이자. 그러면은 이제 배후가 국방부 장관인 거지? 아니죠. 배우는 문성근 씨입니다. 배우는 예. 배후가 아니라 배우는. 예, 배우는 문성근 씨가 저기 백만 밀란. 예, 얘기를 했어요. 밀란의 시대가 왔다. 문성근 씨입니다. 전 절대 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19일 날 뭔가 이제 국민들이 진짜 이 저항을 할 텐데 대통령께서 판단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이제는 아직은 읍소 단계일 텐데 이 읍소 단계가 이제 밀란의 단계로 가는 수도 있고. 대충 종합해 보면은 19일 날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뭐 어디든 간에. 그 또 하나가 있어요. 또 뭐 영화계까지 들썩이고 있더라고요. 변호인 개봉 19일. 영화 18일. 19일 예정이었다가 하루 당겨서 수요일에 변호인이 개봉하는데 변호인을 이제 언론 시사를 갔잖아요. 우리 이제 현 부장님이랑 갔었는데 파괴력이 있어 영화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1981년 부산의 불임 사건을 영화화해서 처음에 자막이 교묘하게 나온다. 본 사실은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등장인물들은 현실의 인물과는 전혀 상관이 없음을 밝혀둡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현실 그대로 다 보여줘. 원래 그러잖아. 그때 그 사람들도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세법 전문 변호사로 속물 변호사로 돈을 벌다가 이제 이 불임 사건. 자기가 단골로 가던 돼지국밥집에 젊은 대학생 아들이 예약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약하다 달려가서 뭐 부모가 60일을 찾아 헤매고 이제 찾아보니까 고문구타당해 있고 이 빨갱이로 몰려 있는 것에 울컥해서 변호 맡겠습니다 하고 이제 변호인이 돼서 인권 변호사로 거듭나는 그 한 사건 얘기예요. 물론 라스트 씬은 이제 한 7년 정도를 훅 건너뛰어서 87년 6월 사태의 씬으로 끝납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이제 법정 씬이 후반 한 절반 가까이를 이루고 있는데 법정에서 나누는 얘기가 그 당시에는 이제 81년 전두환 50 군부 정권이니까 그게 이제 안기부 시절이고 지금은 국정원 시절인데 대사가 지금하고 너무 똑같이 잘 맞아. 원래 그때 거 다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그리고 그때 요직에 있었던 분들이 지금 요직에 있어. 그렇죠. 올드보이들이. 기춘 오빠. 그래서 너무 시대가 이게 그게 81년도면은 몇 년 전이에요? 22년 전? 그거 기억난다. EH카. 32년 전. EH카의 역사란 무엇인가가. 이적 표현물이라고. 그러니까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인데. 지금도 똑같죠, 뭐. 그 변호인이 지금 어찌 보면은 이 작년 12월 19일에 그 감정을 기억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울림이 있을 것 같은 꼭 뭐 예측이 듭니다. 꼭 뭐 친노여도 좋고 아니어도 좋고. 아니 친노냐 아니냐 상관없어. 뭐 국민이라면. 그러니까 나는 이게 정치권에서 이 정치 공학적으로 갈라치는 친노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참여정부 시절에 뭐 장차관이나 적어도 고위공직자를 지냈고 지금 현재 기성정치권 인사들을 친노 측, 그러니까 그렇죠. 민주당 안에 뭐 반노, 친노, 비노 이런 이제 구분들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한 사람의 성향을 놓고 보면 참 재단하기 어려운데 진짜 친노는 뭐냐면 나도 친노다 이렇게 내가 이제 이 트윗으로 날리고 그러는데 그냥 노무현의 인간미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인간성을 좀 기억하고 간직하고 그래도 이 참여정부가 여러 가지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인간적인 대통령, 개천에서 서민 출신으로 용난 대통령이 서민 마음을 좀 더 알아주지 않았을까 하는 정도의 정서가 우리 사회에 친노인 거죠. 그럼 뭐 그냥 좀 비하가 좀 말을 좀 조심해야 돼요. 약간 상고 출신 대통령이잖아요. 그냥 정확하게 그렇죠. 보면 아니 그 영화 안에 그런 게 나와요. 서울대, 연대, 고대 출신 변호사인데 그놈아는 어느 대학 나왔노? 이제 서로 이제 서열이나 이제 족보를 따지니까 대학은 무슨
상고 나왔다. 뭐 이런 장면이 영화에 나온단 말이에요. 변호사 망신 다 시킨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정치 지형을 다 떠나서 굉장히 수작입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모든 흐름이 제가 볼 때는 이 대선 1주년으로 모아지고 있다. 그래서 19일 날은 제 생각에 뭐 송년회 이런 거 다 일정 빼시고 송년회 하시더라도 저기 시청 인근에서. 네, 인근에서. 어쨌든 뭐 광화문 뭐 이 사대문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무비버스터 녹음해야 되는데. 녹음하고 끝나고 바로 가는 거죠. 녹음하고 술 한잔 먹고 가야 돼. 추워. 그냥 가면 안 돼. 이거 맨정신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냥 가면 안 돼. 그럼 뭐 초 같은 거 하나 들고 가야죠, 뭐, 그래도. 그래서 모두 나오십시오, 이제. 때가 됐다? 네, 때가 됐습니다.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매년 학생들이 저는 움직일 때가 바로 우리가 줄 서는 때입니다. 학생들 뒷공무니로 쫓아다니는 게 제일.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선두다? 뭐 역사적으로 언제나 그래왔으니까. 모든 대학이 이번 주에 다 종강이네. 또 그렇군요. 이번 주가 종강 시즌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교수들은 못 나와. 성적 처리해야 되거든. 학생들은 시험만 치면 나올 수 있긴 해. 참 이게 1년이 됐네요. 어느덧. 근데 1년이 정말 뭐 10년 같아요. 그래서 그 변호인 얘기했는데 스포일러를 뿌리면 안 되지만 영화에서 법정씬이 있는데 그냥 대사가 딱 하나야.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곧 국가입니다. 이 대사 하나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상식과 같은 그러지. 가장 이제 이 핵심적인 기반인데 그 말을 들으면 다 눈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2013년에 왜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을 들으면 사람들이 다 울어야 돼? 틀림없이 극장에서 눈물바다가 되는데 그 씬에서 딱 그 대사 나올 때 노무현 역을 하는 송강호가 침을 튀기면서 울컥해서 그 대사를 그 변호사가 법조문을 낭독하고 우리나라 헌법은 이렇게 돼 있다. 근데 네가 말하는 국가는 도대체 뭐냐? 네가 말하는 국가의 실체는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대사에서 다 이렇게 뻥. 뭐 에밀레 종을 듣는 것처럼 이제 이 되게 사람이 멍해져요. 야, 울컥해지고. 그것도 그건데 참 영화에 나왔다고 차기작을 조심해야 되는 뭐 이런 씁쓸함이 이게 또는 뭐 이 급전이 급해서 나왔느니. 그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뭐 차기작이 안 들어오느니. 송강호 씨가 올해 관객동만 혼자서 한 것만 해도 2천만이 이제 넘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사람한테 급전이 필요하냐고 물어보는 설국열 기자는 뭐 하는 기자입니까 도대체. 관상했고. 그러니까 두 편만 해서 1,600만이에요. 그렇죠. 1,800만. 그러니까 조선일보 그냥 디지털 뉴스팀 기자죠. 그냥 뭐 달아놓은 제목이라 그거에 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뭐 연연할 필요는 덕분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영화가 빵 뜨긴 했어요. 뭐 그러긴 하네요. 이거 끝에는 그 영화로 귀결이 되네. 지금 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현실과 판타지의 경계가 해체되어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니까. 민영화 3종 세트. 전도된 거죠. 해체를 넘어서서. 해체를 그러니까 넘어서서 전도됐다. 극장에 가면 현실을 볼 수 있고. 그럼 이게 프랑스 철학자 장 보들리아르가 얘기했던 뭐 시뮬라르크 시뮬라시옹이 그대로 이제 실현이 되는 거네. 포스트 모더니즘을 또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철도는 컨트롤 CV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것 중에 의료 민영화 요거 하고 학교 민영화는 잘 모르겠네. 이게 그냥 그 학교에서 투자된 잉여금을 이제 주주들한테 돌려준다는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여태까지는 그게 안 됐다가 제주도 여기만 좀 일단 학교들 들어와 있잖아요. 이제 거길 상대로 뭐 개방을 한다 이런 특구죠, 특구. 예,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요거는 정 교수님 한 모셔가지고 여쭤봐야 돼요. 한번 또 전문가한테 물어봅시다. 그다음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파견법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거 외에도 뭐 중요한 건 부지기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기업을 다니다가 뭐 정리해고가 됐든 뭘 됐든 구조조정이 됐든 나오면 갈 데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 진짜 치킨집 아니면 어딘가 뭐 취업을 하셔야 될 텐데 그냥 파트타임. 근데 굉장히 이제 그런 와중에 우리가 좀 깨알처럼 매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뭐 카디즈 문제도 있죠. 우리가 얘기 못했던 뭐 철도 민영화에 대한 뭐 유라시아 철도랑 어떻게 되느냐인데 지금 영토뿐만 아니라 영해 그리고 이제 이 또 영공도 문제지만 영공과 다르게 이 방공 식별 구역 문제도 지금 이제 이 19세기 구한말처럼 느껴지는 게 정말 이어도 상공에서 또 이게 삼국이 얽혀 있는 데다가 미국이 뒤에서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눈치를 보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정부가 되게 세게 선언을 했고 뭐 미국, 중국의 양해도 얻어낸 것 같고 이제 초계 비행한다 그러고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가 뭘 놓치고 있냐면 오늘 대단히 민감한 뉴스가 하나 있어요. 검찰이 국정원 대선 개입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죠. 재판부에서 야 이거 좀 입증이 어려운 거 아니야?
하는 톤으로 지금 가면서 그동안은 계속 국정원이 압박을 받고 있었죠. 예. 벼랑 끝으로 몰렸어요. 그 와중에 국정원이 장성택 실각했다. 뭐 이제 정보위 소집해서 정청래 간사가 발표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고 2주 동안 북한 뉴스가 막 이제 모든 미디어를 뒤덮고 있는데 오늘 제가 주목해보는 뉴스는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판부도 그런 부분으로 이제 지금 추궁을 좀 검찰에게 공소를 좀 축소할래?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매우 좀 위험한 상황이다. 위험하네. 이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언을 드립니다. 아로재판이랑 반대네. 반대지. 아니 뭐 그 얘기도 나왔잖아요. 장성택 때문에 국정원 개혁 힘들다 뭐 이런. 그렇죠. 네. 그 이감목이랑 뭔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또 이상한 건 뭐냐면 장성택 처형 문제가 막 미디어를 뒤덮을 때 아까 우리가 종편은 저렇게 정보력이 뛰어난 거야? 막 그랬는데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방송 보고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북핵 실험했을 때도 국정원 미리 정황 첩보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질의했을 때 방송 보고 알았다 그랬어요. 아, 종편이 최고네요. 그렇지. 사실 방송이 제일 유력한 매체이긴 하죠. 조선중앙통신 이런 거. 그렇지. 네. 아니, 어떤 분이 그러시던데. 국가방송원으로 바꾸나? 이러다가 우리 시청광장 즈음에서 장성택 국민장이라도 치러줄 기세라고 종편에서. 그러고도 남죠, 지금. 네. 12월 19일에 모이면 뭐라고 덮냐면 12월 17일이 김정일 사망 2주기라 그랬잖아요. 김정일 추도 모임이다. 다 종북으로 이렇게 그물 쳐가지고 통째로 끌고 가. 응답하라 1994 유행이잖아요. 제가 그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농담이 아닌 게, 김일성 주석 사망하고 나서 직후에. 94년도니까. 연세대모에서 학생들이 집회를 했어요. 94년 여름이에요. 네. 근데 이제, 손에 이렇게 손목에 하얀 띠 같은 거를 다 이렇게 묶고, 여러분 집회로 구호를 외치고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손목띠 같은 거를. 근데 기자들이 아지한다 그러죠. 아지테이션. 기자들이 많이 왔어. 집회하는데 기자들이 많이 왔나. 무슨 통일 행사인데. 알고 보니까 이제 이게 추모 행사 아니냐. 계속 묻는 거예요. 이게 왜 하얀 띠냐. 추모한다는 의미에서 하얀 띠가. 제가 인터뷰를 받았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배달민족이라 하얀 띠. 통편집? 이제 그런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잘못했네. 백의 민족이라 하얀 띠인데 배달 민족이라 하얀 띠? 좀 그러네. 백의 민족이라 하얀 띠. 아니, 근데 배달할 때 하얀 옷 입지 않나? 이거 주방장이 직접 배달하는 경우만 그렇지. 아, 참. 네, 오늘 애전 대자보 안녕들 하십니까 편을 함께 하셨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깔아놓은 철도 기립박수 몇 번 받고 홀랑 외국에 팔아넘겨 버리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안녕들 하시나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왜요? 외국에 홀랑 팔아먹는다는 얘기는 아직 안 했어. 팔아먹을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그렇지. 가능성이 있다. 안녕들 하십니까? 말을 조심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에이씨, 더러워. 말도 못해. 팔아먹으려고 그러지. 찢어진 살을 스스로 꿰매야 되고 새끼손가락과 엄지손가락 중에 골라야 되고 감기 좀 걸려도 수술 한번 하려고 해도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안녕들 하십니까? 어머니를 자임하면서 8,000명에 가까운 생태 같은 자녀들을 잔인하게 잘라내고 너무하다 항의하는 아이들을 짓밟는 그분 아래서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당신을 안녕하지 못하게 하는 나라에서 또 현실과 판타지가 뒤섞인 나라에서 안녕들 못하시죠? 이젠 안녕 못하신 분들 모두가 내 안녕만이 아니라 나라의 안녕을 위해 대자보를 넘어서 읍소를 넘어서 거리로 나와야 할 때입니다. 여왕님 왕좌 탈환 1주기가 다가오는 12월 16일 저녁 6명의 애국 독수리가 지키는 여기는 생방송 애국전선 시즌4 임시정부. 오빠들 맨정신으로 버티기 어려운 오늘 12월 19일에 우리 미래의 안녕을 위해서 같이 송년회예요. 시청광장에서. 감사합니다. 요정이 소주를 쏠 것 같은 분위기인데. 닥선데요. 맨정신으로 견디기 어려운. 칫소예요. 그러고 오늘부로 이 폐하의 호칭을 좀 잘해주세요. 뭐요? 어머니 여왕님으로 해달라니까. 아버지 수령님처럼. 그렇지. 우리 시청에서 하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작부터 우리는
미친 듯이 뛰어요. 여러분도 같이 뛸래요. 그럴 때마다 우린 더 미친 듯이 놀아요. 미친 듯이 뛰어요. 미친 듯이 놀아요. 미친 듯이 뛰어요. 미친 듯이 놀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끝날 때까지 우리는 미친